한국이야말로 아시아를 선도하는 강대국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한 교수의 이 발언에 국제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섰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수치의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면에 있던 시스템과 사회 구조였죠. 공공행정, 디지털 인프라, 시민의식, 노동시장까지. 한국은 이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선진국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불과 몇 년 만에 만들어낸 이 변화에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행정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한국의 압도적인 반전 스토리.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아시아는 언제나 먼 곳이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블라바트닉 공공행정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국가들의 행정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무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드워드 밀러라는 이름으로 전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했지만 편협적이게도 정작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1980년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군사정권, 시위, 급속한 산업화의 부작용들, 그리고 무엇보다 서구를 모방하려 애쓰는 나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죠. 동료들과의 대화에서도 한국이 화제에 오르면 삼성 만드는 나라 정도의 반응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서 동아시아 공공행정 혁신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주된 과제였는데요. 동료들은 일본과 싱가포르에 관심을 보였지만 저는 어쩐지 한국이 맡겨졌습니다. 내심 가장 흥미롭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연구 준비를 위해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의무감만으로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죠.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해진 나라에서 과연 무슨 혁신적인 행정이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놀라움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디지털 시스템의 정교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출국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와 연동 시스템으로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죠. 무인 출입국 심사대가 많아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고 얼굴 인식 시스템 덕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짐 찾는 곳에서는 실시간 수화물 위치 추적이 가능해 걱정을 덜었고 공항 내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안내 키오스크 덕분에 길 찾기도 쉬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 창의공항이 유명하다고 하지만 인천공항의 이런 세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서울에 도착한 후부터였어요. 숙소인 강남의 한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저에게 서울 디지털 시민 체험 키트를 건네주더라고요. 관광객용 임시 앱이었는데 이걸 통해 서울시의 각종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처음엔 또 하나의 관광 마케팅용 앱이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을 통해 보게 된 서울의 실시간 데이터들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지하철 실시간 혼잡도, 버스 도착 예정 시간, 각 구역별 대기질 수치, 심지어 화장실 사용 가능 여부까지.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과시용 데이터 아닐까? 싶어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어요. 앱에서 명동역 2호선이 약간 혼잡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정말 좌석은 거의 없지만 서 있을 공간은 충분한 상태였어요. 버스 도착 예정 시간도 오차 1분 이내로 정확하더라고요. 심지어 근처 공중화장실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서울시청을 방문했을 때였죠. 시청 내부에 있는 디지털 메이어 오피스라는 공간에 들어선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월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가 실시간으로 시각화되어 있었거든요. 25개 구 각각의 교통 흐름,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수거 현황, 응급 상황, 시민 민원 발생 현황 등이 모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서 예측과 선제 대응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AI가 교통체증을 30분 전에 예측해 신호 시스템을 조정하고 대기질 악화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시민들에게 알림을 보내며 특정 지역의 민원이 급증하면 담당 부서에 즉시 경보가 발송되는 시스템이었어요.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교수님, 이 모든 데이터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호하면서도 익명화된 집합 데이터로 도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행정 업무의 78%가 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처리되고 있어요. 78%라니요. 런던시만 해도 부서 간 데이터 연동률이 30%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처음으로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일반적인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부터 일반인들과 똑같이 움직여보기로 했죠. 오전 7시 30분 강남역 근처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했어요. 출근 러시아워 시간대라 엄청난 인파를 예상했는데 지하철 입구 전광판에 2호선 을지로 입구 방면 현재 혼잡도 90%, 3분 후 열차 혼잡도 70%, 다음 열차 이용 권장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더라고요. 처음엔 설마 이런 정보를 보고 사람들이 정말 기다릴까? 싶었는데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3분을 기다렸다가 다음 열차를 탔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열차는 여전히 만원이었지만 두 번째 열차는 정말 상대적으로 여유로웠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것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각 칸마다 실시간 온도, 습도, 공기질이 표시되고 있었고 다음 역에서 내릴 승객 수까지 예측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다음 역 을지로 입구역에서 약 30% 승객 하차 예정이라는 안내가 실제로 거의 정확했어요.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런던 지하철에서라면 이런 정보가 있어도 무시하거나 못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었죠. 심지어 노년층들까지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을지로에서 내려 버스로 환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는 각 노선별로 현재 위치, 도착 예정 시간, 심지어 각 버스의 혼잡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기 30초 전에 잠시 후 도착할 버스는 휠체어 이용 가능 저상버스입니다. 라는 음성 안내까지 나왔다는 점이었죠. 점심시간에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디지털 라이프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볼 수 있었어요. 명동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계산할 때 카드를 꺼내려 하니까 사장님이 QR코드로 하시면 더 편해요 라고 권하더라고요. QR코드를 찍으니 결제뿐만 아니라 영수증, 적립, 심지어 음식에 대한 평가와 위생 등급까지 모두 한 번에 처리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까 방금 먹은 식당의 위생정보, 식재료 원산지, 심지어 오늘 사용된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결과까지 자동으로 알림이 와 있었어요. 오늘 방문하신 식당은 위생등급 A 식재료 안전성 검사 통과, 나트륨 함량 보통 수준이라는 정보였죠. 이 정도면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실시간으로 케어하는 수준이었어요. 오후에는 서울시 환경정책을 직접 체험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스마트폰에 알림이 왔어요. 현재 위치 기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나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근처 실내 휴식 공간을 안내해 드릴까요? 라는 내용이었죠. 정말 신기해서 얘를 눌렀더니 반경 500m 내의 카페, 도서관, 쇼핑몰 등 실내 공간들이 지도에 표시되면서 현재 각 장소의 실내 공기질까지 함께 제공됐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든 생각은
이건 그냥 기술 과시가 아니라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런던에서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 시범 사업 수준에서 머물거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이런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 모든 기술들이 시민들에게 강요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정말 뜻밖의 상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기상청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런던에서도 비는 자주 오지만 한국의 집중호우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라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련의 상황들이었죠. 먼저 스마트폰에 재난 문자가 왔는데 단순히 비가 온다는 알림이 아니었어요. 현재 위치 기준 1시간 후 시간당 50mm 강우 예상. 지하 공간 및 저지대 이용 자제. 대중교통 운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비상연락망 자동 활성화됨. 비상연락망 자동 활성화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제가 한국 방문 시 등록한 임시 거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와 자동으로 연결된 상태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된 것이었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정말 신기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철역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각 노선별 운행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2호선 일부 구간 서행 운전, 예상 지연 시간 5분, 7호선 정상 운행, 버스 472번 우회 운행 중 등등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공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대안까지 제시해준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을지로에서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현재 경로로는 평소보다 20분 지연 예상. 대안 경로 이용 시 5분 지연으로 단축 가능. 대안 경로를 안내해 드릴까요?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대안 경로를 선택하자 정말 세밀한 안내가 시작됐어요. 몇 번 출구로 나가서 어느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고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느 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환승하라는 식으로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실시간 상황이 계속 업데이트됐죠. 실제로 그 경로를 따라가니 정말 거의 지연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이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있으면 교통 대혼란이 일어나고 복구에도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그 다음에 경험한 일이었어요. 비가 그치고 다음날 아침 한강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어제 비로 인해 일부 산책로가 침수됐다가 벌써 말끔히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단순히 물을 빼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점검까지 완료된 상태였어요. 산책로 입구에 QR코드가 붙어 있어서 찍어보니 어제 오후 6시 침수, 오후 11시 배수 완료, 오전 3시 안전점검 완료, 오전 6시 이용 재개라는 전체 과정이 시간대별로 기록되어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모든 과정이 AI 기반의 재해 대응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강우량, 하천 수위, 배수 펌프 작동 상황, 복구팀 배치, 안전점검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랐어요. 거대한 상황실에서 서울시 전체의 재해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25개 구 각각의 강우량, 하천 수위, 지하철 지하상가 침수 위험도, 산사태 위험 지역, 정전 위험도 등이 모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6시간 후까지의 위험도를 예측해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A지역의 3시간 후 침수 위험이 80% 이상으로 예측되면 미리 배수 펌프를 가동하고 주민들에게 대피 공고를 보내고 응급팀을 해당 지역으로 사전 배치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시스템이었어요. 런던만 해도 재해 대응은 대부분 사후 복구 중심인데 여기서는 예방과 선제 대응이 핵심이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재해 대응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사고의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라고요. 한국에 온 지 2주째 저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연구용 자료 수집을 위해 몇 가지 공공 데이터를 신청해야 했고, 또한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도 밟아야 했죠. 런던에서 이런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를 생각하면 정말 머리가 아팠습니다. 복잡한 서류,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 공무원마다 다른 설명, 그리고 몇 주씩 걸리는 처리 기간. 한국도 비슷할 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서울시 교통 데이터를 신청했습니다. 웹사이트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이었고 원하는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며 각 데이터셋마다 상세한 설명과 활용 예시까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신청 과정도 간단했어요. 연구 목적을 간략히 적고 소속 기관을 확인하는 절차만 거치면 됐는데 놀라운 건 신청 후 2시간 만에 승인 알림이 왔다는 점이었죠. 2시간이었습니다. 런던에서라면 최소 일주일은 걸릴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데이터의 품질이었어요. 단순히 데이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가공 방법, 분석 도구, 심지어 다른 연구자들의 활용 사례까지 함께 제공됐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데이터의 경우 API까지 제공해서 바로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비자 연장 절차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자동으로 안내됐고 각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지까지 친절하게 링크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갔을 때는 더욱 놀랐죠. 예약 시간에 맞춰 가니 거의 대기 없이 바로 업무 처리가 가능했고 담당 공무원은 제가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확인한 상태였으며 추가로 필요한 건 현장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뿐이었습니다. 교수님, 연구 목적이시니까 체류 기간 연장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처리해서 내일 오후에 결과 나올 예정이고 문자로 알림 드릴게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QR코드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말 친절하고 효율적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날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비자 연장 승인 완료. 새로운 외국인 등록증은 3일 후 지정 장소에서 수령 가능. 수령 일정 변경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받은 건 그 다음에 경험한 일이었죠. 행정의 투명성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5일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내용이 정말 상세했어요. 단순히 예산 규모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각 프로젝트별 예산, 집행률, 성과 지표, 심지어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민감한 정보는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법적 근거까지 명시되어 있었죠. 이 정도면 정말 투명성의 새로운 차원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시만 해도 이런 자료를 받으려면 몇 달은 걸리고 받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말입니다. 서울시청에 열린 시정 관련 부서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주요 정책이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 연장 공사 같은 경우 공정률, 예산 집행률, 예상 완공 시기 등이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바로 댓글로 남길 수 있고 담당 부서에서 48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제로 보여준 대시보드가 정말 상세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공공사업들의 진행 상황이 마치 프로젝트 관리 툴처럼 시각화되어 있었고 각 사업마다 시민들의 댓글과 담당 부서의 답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혹시 이런 투명한 공개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가 있었죠. 하지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니까 공무원들도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지적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정책 품질이 훨씬 향상됐어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투명성을 부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품질 향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또 다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행정 투명성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건 우리 공공행정학계에서 이론으로만 논의하던 것들이 실제로 구현된 사례다 라고요. 한국에 온 지 3주째 저는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감탄을 넘어서 한국 사람들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높은 의식 수준이 시스템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놀란 건 지하철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러시아어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강제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죠. 런던 지하철에서도 줄서기 문화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이지는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 안에서의 모습이었어요. 노약자석은 정말 노약자들만 앉아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빈 노약자석이 있어도 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죠. 혹시 제가 외국인이라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어 며칠 동안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노선을 이용해 봤는데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버스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정류장에서 휠체어를 탄 분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가 도착하자 운전기사가 직접 내려서 휠체어 리프트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기다렸으며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런던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짜증을 내거나 다른 버스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여기서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동받은 건 다른 경험이었죠. 어느 날 명동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건물을 찾고 있다고 하니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아주면서 이 앱 쓰시면 더 정확해요 라며 사용법까지 알려줬어요. 이런 친절함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하철에서 환승을 헷갈려하고 있을 때도, 식당에서 메뉴를 고민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 편의점에서 결제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도움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고마움을 표하면 당연한 거예요. 또는 저도 해외 나가면 도움 많이 받으니까요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상호부조의 개념이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도 인상적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려 했는데 플라스틱 병, 뚜껑, 라벨을 각각 분리해서 버리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 교육을 받아서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지하철역에서 목격한 장면이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보이는 분이 계단을 내려가고 계셨는데 한 중학생 정도 되는 학생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팔을 건드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단 끝까지 함께 내려간 후에 안전하게 내려오셨어요 라고 말하고는 조용히 사라졌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이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 한국은 시민의식과 시스템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시민의식은 단순한 예의나 매너의 수준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되어 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룬 발전의 진짜 비결인 것 같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째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혁신은 기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기술과 인간이 이루는 균형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를 확실히 깨달은 계기는 서울시 디지털 정책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험한 놀라운 시스템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교수님, 저희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기술을 위한 기술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모든 시스템은 시민의 실제 필요에서 출발해야 하고 시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시티 시스템들은 모두 시민들의 실제 불편 사항에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혼잡도 정보는 시민들이 출근길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 해서, 실시간 대기질 정보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서, 통합재해 대응 시스템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싶어서 개발된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할 때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좋은 기술이니까 쓰세요가 아니라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방식으로 접근했죠. 실제로 서울시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시범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개선한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처음에 버스 도착 정보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단순히 도착 시간만 알려줬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혼잡도도 알고 싶다, 저상버스 여부도 알고 싶다, 에어컨 작동 여부도 알고 싶다는 의견을 주셔서 점차 정보를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죠. 이런 접근 방식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 비결인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스템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저희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보완하고 지원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AI가 교통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 경로를 제안하지만 최종 선택은 시민이 하는 거죠. 시스템이 미세먼지 정보를 알려주지만 외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민입니다. 이런 철학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들은 시민들에게 정보와 선택권을 제공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이런 시스템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있었죠.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정보 키오스크를 보면 이런 철학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 키오스크들은 단순히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고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즉, 양방향 소통의 도구였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런 키오스크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신고가 정말 빠르게 처리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소음이 심하다는 신고를 키오스크를 통해 해봤는데 다음날 해당 역을 지나니 정말 수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간 균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이었어요.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위한 최신 앱 서비스도 있고 동시에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아날로그 방식도 병행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지하철 요금을 낼 때 교통카드, 스마트폰, 신용카드, 심지어 현금까지 모든 방식이 가능했어요. 공공서비스 신청도 온라인, 모바일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최신 방식을 쓰면 되고 전통적인 방식이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죠. 중요한 건 모든 시민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포용적 접근이 한국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한 비결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 달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인간이 만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혁신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공공행정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2달이 끝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무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어요.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실제로는 공공행정의 미래를 제시하는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초정밀 스마트 행정의 경우 런던이나 뉴욕 같은 도시들이 아직도 부서별로 분절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이미 도시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처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민들의 실제 필요에 기반해서요. 기술 기반 생활 인프라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교통, 환경, 치안, 복지 모든 영역에서 AI와 데이터 기술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었어요. 위기 대응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며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사후에는 완벽하게 복구하는 시스템. 이건 이론으로만 존재하던 예방 중심 행정의 완벽한 구현이었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은 21세기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정부의 모든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였죠. 높은 시민의식은 한국 사회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공공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따르며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과 의식의 균형. 첨단 기술을 도입하되 그것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돕는 도구가 되도록 하고 시민들도 그런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옥스퍼드에 도착해 동료들과 연구 결과를 공유할 때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그 정도로 협조적이라고? 하는 반응들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져온 데이터와 영상 자료,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을 보여주자 모든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 아니냐 희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이후 한국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마더 오브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한국의 공공행정 혁신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관심한 연구자가 아니라 한국의 혁신을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의 마음으로요. 2번째 방문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한국의 시스템들은 계속 발전하고 있었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추가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는 더욱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옥스퍼드에서 21세기 공공행정의 미래, 한국 모델 연구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강의가 진행될수록 한국에 대한 관심과 존경을 보이기 시작했죠. 얼마 전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과시하기보다는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가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정말 혁신적인 것들은 조용히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인 것 같아.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발견과 감동이 있고 확신하게 됩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요. 처음 한국에 대해 무관심했던 런던 출신의 옥스퍼드 교수였던 제가 지금은 한국의 열렬한 팬이자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겪은 건 저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본 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답니다.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시민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사회. 그것이 바로 한국이 보여주고 있는 21세기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오늘 감동 9시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